1973년 5.1 쇼크 당시를 떠올려 보세요. 단순한 전쟁처럼 보였던 중동의 충돌은 사실상 세계 경제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인프라 통제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유가는 4배 이상 폭등했고, 단 한 번의 공급 차질이 전 세계 산업을 마비시켰죠. 그런데 지금 당신은 비슷한 장면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석유가 아니라 물류와 데이터, 그리고 공급망 자체가 전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과감한 예측을 던집니다. 이란 전쟁은 끝나도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됩니다.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철도와 항구, 그리고 경제 회랑을 둘러싼 싸움이죠. 아마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중동 분쟁 아닌가? 종교 갈등, 정치 문제 아닌가?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뉴스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지도를 펼쳐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건 이념이나 종교가 아니라 누가 미래의 돈의 흐름을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미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21세기판 자원고속도로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 생각해보세요. 상품이 생산되는 곳과 소비되는 곳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구조에서 물류는 단순한 운송이 아닙니다. 마치 인간의 혈관처럼 막히는 순간 전체 시스템이 멈춥니다. 실제로 2021 연 수에즈 운하가 단 6일 막혔을 때 하루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지연됐습니다. 단 하나의 병목이 세계 경제를 흔든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병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길을 만든다면 누가 가장 큰 돈을 벌게 될까요? 지금 미국이 보고 있는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란과의 충돌은 단순한 보복이나 억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장애물 제거에 가깝습니다. 마치 도심 재개발에서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듯이 말이죠. 겉으로는 혼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단계를 위한 정리 작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적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급망 재배치, 서플라이 체인 리와이어링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생산 화살표, 운송 화살표,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경로를 새로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마치 기존 도로를 보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고속도로를 깔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속도로가 어디를 향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시작해 중동을 통과하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축. 이 흐름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세계 공장의 중심이었던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이동으로 이어집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미사일이 날아가는 순간보다 훨씬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뉴스는 폭발을 보여주지만 돈은 그 뒤에서 길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전쟁은 사실 두 개입니다. 하나는 화면에 보이는 군사 충돌,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전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만 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느 전쟁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이 국제정치를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는 이념으로 움직인다는 믿음입니다. 냉전 시절에는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명확한 구도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가치와 명분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훨씬 단순합니다. 군사력, 자원 통제력, 그리고 돈.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제 정치는 체스가 아니라 바둑에 가깝습니다. 체스는 말을 잡는 게임이지만 바둑은 영역을 점유하는 게임이죠.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란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를 연결하고 어디를 끊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즉,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왜 하필 중동일까요? 중동은 단순한 산유국 집합이 아닙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교차점, 즉 세계 물류의 허리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좁은 길 하나가 막히면 에너지 가격뿐 아니라 제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걸 일상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운영하는 공장이 있는데 원자재가 들어오는 문이 단 하나뿐입니다. 그 문 앞에 누군가 계속 서서 통행을 방해한다면 공장은 돌아갈까요?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적을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흐름을 통제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막고 있고 누가 열 수 있는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봅시다.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 아니, 돈은 항상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저렴한 길을 선택합니다. 이건 물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비용이 낮은 방향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글로벌 구조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 화살표 해상, 운송 화살표 유럽 / 미국 소비. 이 구조는 효율적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2021년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비용은 평균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리스크가 가격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질문을 바꿉니다. 누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이 순간부터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이제 중요한 건 생산지가 아니라 연결망을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인프라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철도, 항구, 에너지, 파이프라인, 데이터 케이블까지 포함된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이걸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물건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결정하고 흐름을 통제하고 결국 질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이란과의 충돌을 단순한 군사 이벤트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훨씬 더 큰 구조, 즉 글로벌 경제의 재배선 작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판에서 중심이 될 국가는 어디일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보던 세계 지도에서 하나의 축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오랫동안 세계 제조의 중심은 중국이었죠. 값싼 노동력, 완성된 인프라, 그리고 거대한 내수시장. 이 조합은 거의 무적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인도와 유럽의 관계입니다. 인도는 이 FTA, 유럽 자유무역연합, 대형 FTA를 체결했고, 이어서 이 유와도 초대형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닙니다. 생산과 소비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축의 등장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보죠. FTA의 본질은 관세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거래 비용 전체를 줄이는 시스템 설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같은 물건을 만든다라고 해도 관세가 10% 붙느냐,
0%냐에 따라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만든 제품이 거의 무관세로 유럽에 들어간다면 그 순간 기존 공급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미국은 중국에 계속 관세 압박을 넣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무역 불균형, 기술 패권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더 단순합니다. 기존 축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축을 키우는 것. 실제로 미국은 수천 개 품목에 대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공급망 이동을 유도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 삼성, 폭스콘 같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인도로 일부 이전하고 있죠. 이걸 일상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이시 한 도로에 계속 통행료를 올리면 사람들은 결국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길이 바로 인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놓칩니다. 공장을 옮긴다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산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물건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소비지까지 보내느냐입니다. 지금 인도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14억 명, 평균 연령 28세,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노동력. 이론적으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연결이 부족합니다. 공장은 있지만 길이 없습니다. 제품은 만들 수 있지만 빠르게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을 완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게 성공하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합니다. 더 이상 메이드 인 차이나가 기본값이 아니라 커넥티드 바이아 인디아라는 새로운 표준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보죠. FTA로 문을 열었고 생산도 준비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이어줄 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무역 구조를 설계해도 한 가지가 빠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바로 물류, 즉 길입니다. 인도와 유럽이 FTA를 맺고 관세를 낮추고 생산까지 준비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그림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왜일까요? 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로벌 해상 물류는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합니다. 수에즈 운하, 홍해, 호르무즈 해협. 이 세 곳 중 하나만 흔들려도 전체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홍해 지역에서 공격이 증가하면서 주요 선박들은 수에즈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송기간은 평균 10일에서 14일 증가했고 비용은 최대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돈이 묶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물건을 보내고 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자본 효율이 떨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늦게 도착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인도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납니다. 생산 능력이 아니라 물류 인프라의 부재입니다. 이걸 일상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최신식 공장을 지어놓고도 그 앞에 비포장도로 하나만 있는 상황입니다. 트럭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한다면 그 공장은 절반짜리입니다.
지금까지 인도가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공장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항구, 철도, 고속도로, 물류 시스템까지 완전히 연결된 통합 인프라 국가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중국은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내고 인도는 싸지만 불확실하게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게임의 룰이 명확해집니다.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확실하게 연결하느냐. 이 순간부터 물류는 비용 요소가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지금까지의 해상 중심 구조는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해적, 군사 충돌, 정치적 변수, 이건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발상이 바뀝니다. 바다를 우회할 수는 없을까?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복합 물류 회랑, 멀티모달 코리도어입니다. 이건 단순한 항로가 아닙니다. 해상 플러스 철도 플러스 육로를 하나로 연결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막히면 우회로를 자동으로 안내하듯이요.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급망을 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인도에서 출발해 중동을 통과하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 단순한 물류 루트가 아니라 미래 경제의 혈관을 다시 설계하는 시도.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이 새로운 길은 누가 만들고 누가 통제할까요? 이제 퍼즐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미국이 꺼내든 카드, 바로 IMEC입니다. 인디아 미들 이스트 유로피 경제 코리도요. 이 이름만 보면 단순한 물류 프로젝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큽니다. 이건 21세기 경제 질서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입니다. 구조는 생각보다 직관적입니다. 인도에서 생산된 물건을 선박에 실어 아랍에미리트로 보냅니다. 거기서부터 사우디를 가로지르는 철도로 이동하고 이스라엘 항구를 통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의 새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는 완전한 대체 루트, 즉 차이나 패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죠.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복잡한 구조를 만들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공급망은 중국 중심이었습니다. 생산, 가공, 물류까지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로 묶여 있었죠. 이 구조는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만약 이 중심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시스템이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IMEC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새로운 축입니다. 이걸 일상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나의 은행에 모든 돈을 넣어두고 있다면 그 은행이 흔들리는 순간 전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으로 나누는 거죠. IMEC는 바로 그 분산 계좌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IMEC에는 철도와 항구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에너지 파이프라인, 특히 수소 운송망, 그리고 해저 데이터 케이블, 데이터 센터까지 포함됩니다. 즉, 물건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데이터까지 동시에 흐르는 인프라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과거의 경제는 물건 중심이었지만 미래의 경제는 에너지 플러스 데이터 플러스 물류가 결합된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설계하는 순간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경제 생태계 자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길을 만든 사람이 규칙을 만든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철도를 깐 국가가 운임을 결정하고 항구를 가진 국가가 물류 흐름을 통제합니다. 데이터 케이블을 가진 쪽이 정보 흐름까지 장악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그래서 IMEC는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권력 구조 재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1대1로 BRI, 이제 영향력이 약화됩니다. 동시에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새로운 블록이 형성됩니다. 즉, 세계는 다시 한번 두 개의 경제축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긴장이 생깁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힘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힘, 그리고 그 충돌의 중심에 하나의 국가가 서 있습니다. 이란입니다. 이제 퍼즐에서 가장 불편한 조각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명확하죠. 인도에서 시작해 중동을 지나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길, IMEC. 이 길이 완성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완전히 재편됩니다. 그런데 이 경로의 한복판에 계속해서 흐름을 흔드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란을 단순히 문제 국가로 봅니다. 핵 문제, 종교 갈등, 제재 국가.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란의 위치를 지도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중동 전역과 연결된 지리. 세계 에너지와 물류의 교차점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란은 단순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전 세계 해상 석유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좁은 길을 이란이 위협하는 순간 에너지 가격은 즉각 반응합니다. 이걸 일상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도시 전체로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의 밸브를 한 사람이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밸브를 잠글 가능성이 있다면 그 도시의 안정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미국이 보는 이란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란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 헤즈볼라, 하마스 등과 연결되어 홍해와 이스라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긴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홍해에서 상선 공격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물류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인윈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건드리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변수를 안고 새로운 경제 회랑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택도 명확해집니다. 이란을 설득하거나 공존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 이걸 군사적으로 보면 공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장애물 제거 작업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중간에 있는 바위나 건물을 철거하는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기술적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초크포인트 컨트롤, 병목 지점 통제입니다. 글로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가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지점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전체 흐름이 결정됩니다. 이란은 바로 그 좁은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존재하는 한 IMEC는 완전히 안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상황이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이건 더 이상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필연적인 충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큰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란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국가는 이 변화 속에서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이제 이 판에 진짜 긴장이 드러납니다. 무대 위에는 이란이 있지만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플레이어는 중국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보면 간단합니다. 미국은 IMEC를 통해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고 이란이라는 변수를 제거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누구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이상 1대1로 BRI를 통해 유라시아 전역의 물류와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철도, 항구, 도로, 에너지. 이건 단순한 투자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축 중 하나가 바로 이란입니다. 중국은 이란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며 중동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왔습니다. 이란을 통해 에너지 확보와 물류 확장을 동시에 노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미국이 이란을 흔들면서 중국의 투자와 전략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보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건 사실상 인프라를 둘러싼 간접 충돌, 즉 대리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중국은 직접 개입하지 않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직접 개입하는 순간 미국과의 정면 충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곧 글로벌 전면전, 즉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직접 싸우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 구조는 익숙하지 않나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와 간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지금 중국은 이란을 통해 미국과 간접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지정학의 특징입니다. 총은 쏘지만 직접 마주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충돌의 본질은 군사가 아니라 경제의 심장을 겨냥한 공격입니다. 미국이 노리는 건 단순히 이란이 아닙니다.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입니다. 만약 IMEC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물류 루트가 만들어집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경로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라는 중앙 서버를 통해 모든 데이터가 흐르던 구조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서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순간 기존 서버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이 어렵습니다. 개입하면 리스크가 크고 가만히 있으면 미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상황의 긴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직접 충돌 없이도 상대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란을 통해, 공급망을 통해, 인프라를 통해 중국 경제의 핵심을 흔드는 전략. 이건 전통적인 전쟁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상대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당신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이제 당신은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전쟁, 갈등, 위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죠. 과거를 떠올려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산업혁명, 인터넷, 글로벌화. 모든 변화는 처음에는 혼란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질서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구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표면만 봅니다. 유가가 오르네, 주식이 떨어지네, 단기적인 변동에 집중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사이클이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흐르는 경로 자체가 재설계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투자자든 사업가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어느 흐름 위에 서 있습니까? 기존 구조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IMEC가 완성되고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새로운 축이 자리 잡는 순간 기업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안정적인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무역 경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산업의 중심, 투자 기회, 그리고 성장의 방향까지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유럽 기업이 부품을 조달할 때 굳이 멀리 돌아오는 경로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더 가까운 인도와 중동을 선택할까요? 이 질문 하나로 많은 것이 설명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포지셔닝입니다. 어떤 산업이 이 흐름 위에 있는지, 어떤 국가가 이 연결망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어디에 설 것인지. 여기서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단순한 뉴스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신호로 해석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이 깔리고 연결이 만들어지고 돈의 흐름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곧 당신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지정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 커리어, 그리고 미래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은 아직 소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건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말하겠죠. 이미 다 예정된 흐름이었다고. 하지만 항상 그렇듯 그 흐름을 미리 본 사람과 나중에 깨달은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변화 속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The ones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are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